아들은 오자마자 제가 해놓은 전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는데요, 어머니? 이거 많이 하셨죠? 내일 갈 때 좀 싸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주신 김장김치랑 물김치 다 먹었거든요. 그것도 좀 부탁해요. 벌써 다 먹었다고.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몇 번 먹으니까 없던데요. 이제 김장김치가 남은 게 없단다. 작년에 네 아버지랑 나랑 먹을 것 조금이랑 너희 줄 것 조금만 하다 보니 이제 남은 게 없어. 나랑 네 아버지 먹을 것도 이미 너랑 네 동생한테 다 줘버렸고.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이번에 김장할 때는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돈은 저희가 조금 보태드릴게요. 혹시 김치 사 먹으면 안 되겠니? 네 아버지도 없고 너희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조금 힘들구나.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 요즘 많이들 사 먹는다고 하고. 안 돼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김치밖에 안 먹는 거 아시면서 그러신다. 뭐가 문제예요? 주변에 어머니 친구분들 좀 불러서 하면 되잖아요. 사 먹는 김치는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마 뒤 딸내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점심상을 차렸고 아들네와 딸네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딸은 밥을 먹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 뭔데? 나 임신했어. 좋지? 대박이지. 임신. 응.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가지게 됐으니 축복이라 생각해야지. 엄마, 아기 좋아하잖아. 나 아기 낳으면 엄마한테 자주 데려올게. 엄마가 많이 봐줄 거지? 그 말을 들은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딸 아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당연히 기뻐해야만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새로운 손주를 봐줘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걱정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아니다.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축하한다. 우리 집에 새로운 식구가 생기겠구나. 저는 억지로 딸에게 웃음을 지으며 말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과 딸이 김장해달라 손주 봐달라 어머니에게 당연한 듯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들과 딸의 끝도 없는 부탁에 결국 그들에게서 도망쳐버린 문양미님의 사연입니다. 과연 문양미님은 끝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이 된 문향미라고 합니다. 수원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저희 사연은 저와 제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워낙 부족한 사람인지라 왠지 자식 교육을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들과 딸에게 한 행동이 나이에 맞는 행동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현명하신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으면 제가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부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했던 행동이 정말 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좋은 말씀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의 옛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우 어려운 집안도 아니었죠. 공부도 그냥저냥 했고 운동을 잘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런저가 좋았습니다. 조용히 평범하게 지내는 게 제 인생 바램의 전부였죠.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결혼과 출산이었을 거예요. 제 남편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무역회사에서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다른 부서 직원이었고
저는 회계 담당 직원이었어요. 남편은 매번 영수증 처리를 도맡아서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일부러 영수증 처리를 자기가 맡은 것이었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남편에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는데 매일같이 찾아와 얼굴을 보니 조금은 친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오던 남편이 오지 않는 날엔 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평범한 제 삶에 찾아온 첫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했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만나면서 저는 더욱더 남편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연애 3년 차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막힘없이 진행된 결혼식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회사를 다니며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하나 얻었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었기에 아이는 최대한 늦게 낳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첫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축복이었고 기뻤지만 당시에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하고 있는 직업을 계속해서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회사 측에서도 눈치를 주었고 출산 휴가 따위는 전혀 없었죠. 한 번도 싸운 적 없던 남편과 처음으로 싸운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제가 집에서 주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한창 싸우다가 저희는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조금 자라면 그때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해주기로요. 저 또한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임신 6개월 차에 저는 회사에서 나와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일을 하지 않으니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부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간단한 부업들이었죠. 그거라도 안 하면 삶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서 부업을 하는 제가 보기 싫었나 봐요. 자기가 고생시키는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일을 하지 않았으면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하던 부업까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째 아들을 출산했고 엄마가 되었어요. 엄마란 참 어렵더군요. 아기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 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엄마로서 그리고 주부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은 집안일이 굉장히 서툰 사람이어서 제가 모든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해야 했고 아이를 돌보는 일까지 모두 제가 해야 했어요. 물론 남편도 최대한으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편은 또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4살쯤이 되자 조금 엄마가 됐다는 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갓난아이였을 때보다 훨씬 저만의 시간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생각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제가 일을 한 지 오래되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이가 5살이 되면 남편에게 일을 하고 싶다 말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제 마음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피임기구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었으니 이건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을 알았던 즐거워야만 했던 날에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제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미안해서 최대한 조용하게 울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밖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습니까? 제 인생이 이렇다면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하며 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첫째 아들을 키우면서 집안일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곧 둘째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할 때보다는 익숙했지만 그래도 너무 바쁘더라고요.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둘째 아이를 하루 종일 집에서 봐야 했습니다.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매일 청소에 빨래에 설거지를 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집은 아무리 치우고 치워도 끝이 없었고 빨래는 해도 언제 했냐는 듯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정말 아이를 키우는 다른 부모님들이 존경스럽더군요. 아마 저에겐 조금 벅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언제 힘들었냐는 듯 다시 힘이 나기 시작했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쑥쑥 자랐고 어느새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한 명을 중학교에 보내면 한 명은 초등학교에 보내야 했고 한 명을 고등학교에 보내면 또 한 명은 중학교에 보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을 하고 싶다는 저의 작은 꿈은 조금씩 잊혀지고 있었죠. 이렇게 사는 삶이 저에겐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딸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했습니다. 애들을 출가시키고 나니 그제서야 조금 여유로워진 듯 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고왔던 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많이 나이가 들어 있더군요. 여유로운 저만의 시간을 가진 것은 좋았지만 조금은 허무하기도 하더군요. 세월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마 남편 덕분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좀 빠르게 퇴직을 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희망퇴직자를 받았거든요. 남편은 그 리스트에 올라 어차피 그만두어야 할 거 자기가 그만두겠다며 30년 다닌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초반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버릇이 있으니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죠. 저는 그런 남편과 뭐라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같이 등산을 가기도 했고, 평소엔 마음 맞는 동네 주민들과 만나 식사도 했습니다. 남편은 근처 사는 친구들과 함께 놀더군요. 그러면서 조금은 괜찮아지나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하루가 무료한지 계속해서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아들과 딸은 저희와 사이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참으로 희한했죠. 다른 자식들은 부모가 부르면 귀찮아한다는데 저희 아이들은 오히려 기쁘게 와주었거든요. 물론 부모인 입장으로 이런 축복이 어딨겠냐마는 저희 사정은 조금 달랐어요. 이제야 집안일이 조금 줄었나 했는데 아이들이 오면 다시 집안일이 많아졌거든요. 반찬과 밥을 4인 가족에 맞게 준비를 해야 했고, 애들이 자고 간다고 하면 이부자리를 세탁해 깔아주어야 했어요. 청소는 물론이고요. 그렇다고 부모 보러 온다고 한 아이들을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단지 저만의 고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이 많은 남편은 아이들이 갈 때마다 항상 저에게 많은 반찬을 싸주라고 시켰어요. 굶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올 때마다 항상 전날에 반찬거리를 사서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거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꼬박꼬박 왔어요. 또 저는 아들과 딸이 회사에서 겪는 온갖 사정을 다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제 하루를 물어보는 건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묵묵하게 그들의 불만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항상 주말에 와서 제가 하고 싶거나 가고 싶은 것들을 못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어딜 가고 싶어 해도 남편이 항상 애들 온다고 집밥을 꼭 먹여야 한다면서 억지를 부렸거든요. 이것도 일이라고 하다 보니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제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들과 딸은 모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기뻤어요. 아들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출가를 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제 자식들이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을 찾아가는 것에 기쁜 것도 있었지만 이제야말로 저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제 오산이었어요. 딸과 아들은 저희와 더 붙어 있고 싶다며 저희 집 근처에 집을 구했고 이전보다 더 자주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아들네 부부는 맞벌이를 하느라 매번 손자를 저희 집에 맡겨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럼 저와 남편은 하루 종일 손자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줘야 했어요. 물론 그 행복함도 있었지만 저는 육아를 다시 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매일 저녁 제가 저녁을 먹이고 재우면 그제서야 며느리나 아들이 와서 손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매번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걸 알아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듯이 아이를 맡겼다가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용돈이라고 매달 30만 원씩 주었어요. 마음 같아선 그 돈을 받지 않고 싶었습니다. 손자를 돌볼 때 남편은 역시나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않았다기보다는 10분 정도만 놀아주다 지쳐 도망갔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역시나 육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남편이기에 고된 일은 제가 다 해야만 했습니다. 손자를 돌보면서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해야 했죠. 딸내는 아직 자식이 없어 저에게 손주를 맡기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매번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거나 주말에 먹을 반찬을 받아갔습니다. 딸은 매번 전화 한 통 없이 문자로 몇 시에 갈 테니 반찬 준비해줘라고만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급식조리사가 된 것 마냥 매번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이것저것 생각해서 만들어 놔야만 했어요. 반찬 개수가 적거나 변변치 않으면 딸은 항상 불만을 얘기했죠. 엄마 남편은 젓갈 좋아한다니깐. 엄마 젓갈 양념해서 무치는 거 잘하잖아. 다 풀떼기만 주면 우린 뭐랑 먹으라고. 다음번엔 창란젓으로 좀 해줘. 매번 하는 오징어젓 말고. 저는 그럴 때면 딸한테 뭐라고 한 소리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참아야만 했는지 말이에요. 제 노후의 삶은 형태만 다를 뿐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와 사위라는 식구가 늘어나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아들과 딸내의 부탁에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몸은 점점 힘들어졌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그렇다고 거절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나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제 일상은 언제쯤 찾을 수 있는 건지 매번 잠시 식탁에 앉아서 쉴 때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 먹고 집으로 오다가 차에 치이는 변을 당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남편의 잘못이 더 컸죠. 남편은 차에 치이자마자
혼수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워낙 급작스런 일이라 저희 가족은 모두 매우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지도 못한 채로 저희는 그 사람을 보내줘야 했습니다. 정말 6개월 동안은 넋을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숨만 쉬며 살았습니다.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딸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더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제 눈치를 보는지 이전처럼 부담스러운 부탁은 하지 않더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게 되면서 저희 삶은 점점 더 단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먹을 밥만 준비하면 됐으니 음식 양을 많이 할 필요도 없었고, 빨래, 설거지, 청소 등도 이전보다 훨씬 양이 줄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괜찮아지고 나니 혼자 지내는 삶도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이렇게 편한 것인 줄은 이전에는 몰랐죠. 결혼하기 전에도 가족과 함께 살았으니 저 혼자 집에서 지내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남는 시간에 이전에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도 많이 사서 읽고 보고 싶은 드라마들도 실컷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친한 이웃 주민분들과 만나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가끔 등산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삶은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너무 궁상맞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꽉 차 있는 삶보다는 지금처럼 여유롭고 조금은 빈 듯한 삶이 더 좋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점점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이자 아이들은 다시 제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가 편하다며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저를 혼자 둘 수 있겠냐며 저희 집에 조금씩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부담스러운 부탁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려고 해도 저를 걱정하는 표정으로, 그리고 글썽거리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부탁하면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제가 저도 답답할 정도였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전의 관성대로 아이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니 아이들의 부탁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저에게 고마워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추석날이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집에 오지 않아도 되니 아들 집에겐 외가를, 딸 집에는 친가를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희 집부터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네와 딸네를 위해 추석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갈 때 싸줄 것을 생각하면 많은 양을 해야 했죠. 남편 없이 장을 보고 음식을 해야 해서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아들은 오자마자 제가 해놓은 전을 집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는데요, 어머니? 이거 많이 하셨죠? 내일 갈 때 좀 싸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주신 김장김치랑 물김치 다 먹었거든요. 그것도 좀 부탁해요. 벌써 다 먹었다고.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몇 번 먹으니까 없던데요. 이제 김장김치가 남은 게 없단다. 작년에 네 아버지랑 나랑 먹을 것 조금이랑 너희 줄 것 조금만 하다 보니 이제 남은 게 없어. 나랑 네 아버지 먹을 것도 이미 너랑 네 동생한테 다 줘버렸고.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이번에 김장할 때는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돈은 저희가 조금 보태드릴게요. 혹시 김치 사 먹으면 안 되겠니? 네 아버지도 없고 너희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조금 힘들구나.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 요즘 많이들 사 먹는다고 하고. 안 돼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김치밖에 안 먹는 거
아시면서 그러신다. 뭐가 문제예요? 주변에 어머니 친구분들 좀 불러서 하면 되잖아요. 사 먹는 김치는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마 뒤 딸내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점심상을 차렸고 아들네와 딸내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딸은 밥을 먹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 뭔데? 나 임신했어. 좋지? 대박이지. 임신. 응.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가지게 됐으니 축복이라 생각해야지. 엄마, 아기 좋아하잖아. 나 아기 낳으면 엄마한테 자주 데려올게. 엄마가 많이 봐줄 거지? 그 말을 들은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딸 아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당연히 기뻐해야만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새로운 손주를 봐줘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걱정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아니다.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축하한다. 우리 집에 새로운 식구가 생기겠구나. 저는 억지로 딸에게 웃음을 지으며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2일 동안 저희 집에서 먹고 쉬면서 집에 갈 때는 저희 집에 있는 거의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되냐, 저거 가져가도 되냐라고 묻고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챙기더라고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혼자 남은 집에 덩그러니 있다 보니 정말 허무하고 외롭더라고요.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아들과 딸 걱정을 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서 일어나니 저녁 무렵이더군요. 창 밖으로 지는 해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해를 보며 마치 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제 인생도 거의 저만큼 지고 있는 듯 했어요. 그 뜻은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갑자기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했어요. 회의감에 가득 차 있던 저에게 반항심과 열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식모처럼 아이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세상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장 여기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벗어나야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새 저희 머리를 싸매며 어떻게 하면 자식들과의 관계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레 멀어질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들네와 딸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불편하면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들과 딸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불편할까를 생각해 보니 익숙하지 않고 있으면 불편한 공간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탁 하고 쳤어요. 왜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저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서울에서 떠나기로 했어요.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워낙 서울에 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을 하다 역시나 사람은 마지막에 고향으로 가고 싶은 법이더라고요. 제 부모님과 저희 고향이었던 수원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과 딸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지내기에는 알맞은 하지만 아이들 가족이 왔을 땐 불편한 평수의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수원에 살고 있는 제 형제들의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부동산에 가서 제 집을 내놓았어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얼른 우리 집을 살 수 있게 싼 값에 내놓음과 동시에 집 대청소를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아이들에게 들켜선 안 되었어요. 만약 아들과 딸이 알게 된다면 극구 반대할 것이었고 억지로 제가 가는 것을 막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그렇게 빨리 나가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몇 번 보러 왔지만 다들 구경만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가격을 더 내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와중 아들과 딸은 저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들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아들과 딸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승훈이 맡기러 갈게요. 이제 저랑 와이프가 좀 바빠질 것 같아서. 이제부터 저희 퇴근할 때까지 애들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어쩌니? 미리 말하지 그랬어. 내가 내일부터 아줌마들이랑 일주일간 여행을 가기로 해버렸지 뭐니. 뭐라고요?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번에 만났을 땐 그런 얘기 없으셨잖아요. 갑자기 잡힌 거라 어쩔 수가 없었단다. 이번에만 너희들이 양해를 좀 해주련. 알겠어요. 그럼 일주일 뒤에는 무조건 시간 비워주셔야 해요. 고지어 딸도 저에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내일 반찬 가지러 갈게. 이걸 어쩌니? 내가 내일부터 집에 없는데. 뭐? 어디가? 응. 친한 아줌마들하고 강원도에 가기로 했거든. 아, 그래? 얼마나 있다가 오는데? 한 일주일 뭐 무슨 강원대 그렇게 오래 있어. 나도 몰라. 아줌마들이 그렇게 잡았는데 어쩌니. 아, 뭐야. 엄마 반찬 없으면 또 시켜 먹어야 하잖아. 또 돈 써야 하네. 오면 반찬 좀 부탁해. 그래 알겠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행히 가격을 더 내리니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한 신혼부부가 저희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집을 팔아야겠다고 말했고 그 신혼부부도 급하게 집을 찾고 있던 터라 제 사정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원 화성 옆에 있는 제 고향집 근처의 작은 빌라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수원으로 내려가 집 몇 군데를 둘러보았고 그 중에서 채광이 잘 들고 15평 남짓 투룸이 가장 마음에 들더군요. 혼자 살기에는 딱 알맞아 보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고민 없이 바로 집을 계약하겠다고 했고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 아들과 딸이 집에 오기까지 이틀이 남더라고요. 신혼부부가 저희 집에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지만 저는 바로 그 집으로 이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이사를 불러 짐을 옮겼고 지금의 집보다 가려는 집이 훨씬 좁았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괜찮은 물건들은 중고로 팔았고 시간이 부족해 팔지 못한 물건들은 주변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주었죠. 그렇게 아들과 딸이 오기 하루 전 저는 이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저만의 보금자리에 도착하니 기절할 것만 같더군요. 그래도 기분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 침대에 뛰어들어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조금은 낯설었지만 정말 나만의 공간을 가졌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아들과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에 훤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가기로 한 길은 바로 제 자신이 정했기에 후회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이 편해서인지 최근 1년 동안 잔 것 중에 가장 깊은 잠에 들었어요. 일어나 보니 오전 11시더군요. 보통 아침 5시 혹은 6시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잤다니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 옆에 두었던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10통씩 와 있더라고요. 아들과 딸에게서요. 저는 순간 어찌해야 될지 몰랐지만 다시 마음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과 딸은 제가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딸은 시간을 맞춰 제가 살고 있는 수원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여니 아들과 딸이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정말 복잡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둘은 아무 말 없이 신경질적으로 신발을 벗더니 바로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성큼성큼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여기저기 둘러보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다 둘러보았는지 아들과 딸은 제가 있는 거실로 와 앉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잠시 진정하고는 저에게 침착한 말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로 오신 거예요? 돈이 모자르세요?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이 이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맞아, 엄마. 이건 진짜 우리를 무시한 처사야. 우리가 뭐 잘못하기라도 했어? 부동산이랑 이사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옛날부터 집을 팔려고 했다고 하더만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저는 그 둘의 질문 공세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아들과 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저는 이제 사실을 말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이라기보다는 저의 진심이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이겠죠. 사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야. 이제 나는 나 홀로 여기서 나만의 인생을 살 거야. 아들과 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한지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혼자 살아본 적이 없단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랑 살았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결혼하고 너희를 낳았으니 이제야 정말 혼자가 된 거란다.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다. 너희가 잘 자랄 수 있게 엄마 된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문양미라는 내 인생을 위해 산 적은 한 번도 없어. 나는 나한테 너무 미안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리곤 잠시 우리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아들이 입을 떼더군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뭘 했길래 그렇게 억울하세요? 저희는 어머니가 혼자 계신 것이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들은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 찾아오지 말아야 해요? 맞아. 엄마? 그게 뭐야? 그럼 전에 말하지 그랬어. 우리가 싫다고. 나는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야. 그럼 그 전까지 엄마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행동은 다 거짓이었던 거야? 맞아? 그런 거야? 그렇게 우리가 싫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참은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란다. 나는 평생토록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겠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봤을 때 나는 나를 사랑하기가 힘든 삶이었어. 나도 이제 나를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싶어. 너희들과는 관계없는 것이란다. 그런데 왜 저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사를 하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행동이 너희들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나를 계속해서 서울에 있게 했겠지. 그리고는 내가 수원으로 이사 오는 것을 극구 반대했을 거야. 아니니?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단다. 내 마음을 알아다오. 나는 정말 나를 위해 그리고 너희를 위해 이곳으로 온 거야. 너희도 이제 나를 신경 쓰지 말고 너희의 삶을 살 거라. 그게 올바른 부모와 자식의 삶인 거야. 어떤 자식이든 부모의 곁을 떠나면 독립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부모도 자식을 떠나보내고는 어느 집착도 가지지 않아야 하는 거란다.
근데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나도 모르게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너희가 나에게 부탁을 하고 계속 찾아오는 게 나를 위한 행동이라고 느낄 만큼 말이야. 나도 사실은 너희가 나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는 것이 싫으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아니란다. 나는 그 집착에서 벗어나 나만의 인생을 다시 찾아가고 싶어. 그러니 너희도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는 다시 저희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아들과 딸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아들은 화가 나고 받아들이기 힘든지 벌떡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어요. 딸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한마디를 하고는 아들을 따라갔죠. 그래도 그랬으면 안 됐어, 엄마. 우리를 믿지 못한 거 아니야. 그 한마디는 저희 어딘가를 강하게 때리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 아들과 딸에게 이런 점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는 후회가 들더군요. 다 저의 잘못이었어요. 저는 아들과 딸이 느낄 배신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 제가 부족한 탓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부족하기에 인간이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억울한 면이 있듯 저는 제가 살기 위해 저를 보호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아무리 아들과 딸이 저를 미워한다고 해도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기도 했고요. 저는 아들과 딸이 나간 뒤 아무 생각 없이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생각에 잠기면 너무나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고개를 저어봐도 물을 세게 틀어봐도 그 생각들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내 제 눈에는 눈물방울이 맺혔고 저는 설거지를 하다 오열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모두 제 잘못이었거든요. 아들과 딸이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부탁하게 만든 부모의 잘못이었어요. 그렇게 하니 제 자신이 무너질 것 같더군요. 그래도 저는 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최대한 마음 편하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언젠가 자식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시간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 등의 여러 생각들을 하며 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그나마 제 마음이 괜찮아지더군요. 아들과 딸이 원망스런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이야기했던 것이 가끔 생각났지만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또 억누른 채 제가 정말로 원했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온 수원이라 제 연고라고는 저희 형제자매들 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친언니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조만간 보자고 말했죠. 며칠 뒤 저를 본 친언니는 저를 다짜고짜 자기 친구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몇 살은 많은 언니들이었어요. 제 사정을 묻는 언니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저의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막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언니들이 웃은 이유는 제가 생각한 이유와는 많이 달랐어요. 알고 보니 언니들은 제가 겪은 일보다 훨씬 심한 일을 겪었던 것이었어요. 한 언니는 자식들과 아예 인연을 끊은 사람도 있었고, 한 사람은 자식을 먼저 잃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에 비하면 제가 겪은 이야기는 그들이 듣기에 우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웃은 건 제 이야기가 우스워서 웃은 게 아닌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한참 웃은 뒤에 저에게 별거 아니라고 말해 주더군요. 저와 자식들은 다시 화해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지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자식들은 언제가 부모를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라면서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와 자식들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언니들의 말이 맞더라고요. 결국 제 아들과 딸은 저를 다시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간이 꽤 흐른 뒤였어요. 저는 친언니와 언니의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잠시의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 말은 저에게 꽤 위로가 되더군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별거 아니라는 거였다고 깨닫는 날이 올 거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버리고 그냥 제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말을 믿고 집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뭐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저 아들과 딸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곳에 왔는데 뭘 할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했던 건 정말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뭐든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친언니와 친언니, 친구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정말 자유롭게 살았어요. 남편과 자식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는 모여서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저 멀리 맛있는 집이 있다고 들으면 그곳에 찾아가기도 하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가고 싶은 해외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가고 어떤 분들은 종교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종교도 자유로웠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가기도 했고, 어떤 분은 절에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을 따라 두 곳 다 가보았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곳 모두 저에게는 최고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저를 반성하게 되고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저에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덕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제 아들과 딸이 생각나더군요. 저는 먼저 연락을 할 수 있었지만 조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아들과 딸이 먼저 깨달음을 얻고 길이 열려야 저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먼저 알았다고 해서 아들과 딸에게 제 뜻을 전한다면 그것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딸이 보고 싶었더라도 꾹 참았어요. 그러다 보니 역시나 다를까 아들과 딸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이전에 저를 찾아왔던 표정과는 사뭇 다른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와서 자리에 앉았고 그 둘도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들은 입을 열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저희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셨는지를 말이에요. 처음에는 솔직히 억울하고 어머니가 밉기도 했어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머니를 위해 했던 행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어머니를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 편한 대로 저희가 하는 행동을 어머니가 모두 좋아할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맞아. 엄마, 미안해. 나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우릴 위해 뭔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나이 들어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애를 가지고 난이 알 것 같아. 아무리 엄마여도 힘든 건 힘든 거라는 걸. 저는 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서글픈 감정이 가슴을 툭툭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옷에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그리고 너무 미안해.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너희에게 잘해주지 못했어. 나는 엄마 실격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제가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해. 다 우리 잘못이야. 그렇게 저희 셋은 서로를 껴안으며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울고 나서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은 반찬과 있는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었고 부족한 반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딸은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가족끼리 함께 밥을 먹는 게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일이라고는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다가 함께 먹으니 그 의미가 새삼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익숙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란 걸 저희 셋은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딸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저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그리고 깨달음을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이상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요. 그 이후로 저와 아들과 딸의 사이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했고 서로가 싫어할 일은 일체 하지 않았고 좋아할 일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오해가 쌓이기 전에 서로에 대해 할 말을 바로바로 꺼냈고 그러다 보니 깊게 서로를 오해하거나 싫어할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전과 같이 친언니와 친언니, 친구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새로운 교육도 듣고 여행도 떠나면서 제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떨어진 저의 자존감도 많이 회복되었고 아들과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거란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면서 손주를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 맡겼고 김치는 제 말대로 사 먹었어요. 제사도 따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제삿날에는 서로 모여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따로 기도를 하는 정도였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갓난아기를 키우느라 회사에 긴 휴가를 내었고 저는 딸을 위해 자주 집에 방문해 아이를 봐주었어요. 딸에게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도 잘 알려주었죠. 옛날에는 육아라면 정말 쳐다도 보기 싫었는데 요즘엔 제가 손주를 보고 싶어 안달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니 정말 행동도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저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서로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게 모두 서로에 대한 익숙함과 솔직하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었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저만의 삶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안에는 아들과 딸의 삶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남이 부탁해서가 아닌 저희 의지로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딸이 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그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평범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가족에게는 일어나기 힘든 사연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고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어 빛나는 미래를 보며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조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